예, 오늘도 전과 같이 강의는 25분, 25분 이렇게 나눠서 하겠는데요. 음, 그 원리에 대한 강의는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했고, 오늘은 그 갈등 사례를 정리할 때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죠. 이미 써서 이제 제출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한 적어도 우리 과정을 할 때 한 두 케이스 정도는 정리를 해보시는 거. 원래 저희가 이제 잡은 기준은 케이스 3개인데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고, 적어도 2개 이상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갈등 사례 정리하는 용지도 보내드리고, 또 교재에도 담겨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떤 의도로 어떤 것을 위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만들었는가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이고, 또 후반부에는 제가 그동안 간간히 인용했던 사례이기도 해서 좀 익숙하실 텐데, 우리 그 남서울교회에서 피스메이커 학교할 때 써내셨던 꽤 오래전의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 석 주 남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웨비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강의 듣는데 좀 치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디오로만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여러분들의 갈등 사례를 다루고 조금 더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우리 좀 도우미들 도우미들 함께 헬퍼라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부르는데요. 헬퍼들하고 같이 한 3명씩 4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여러분들의 갈등 사례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접속 방식을 지금 이제 이 웨비나 방식이 아니라 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정도의 인원이면 처음부터 그 회의 기능을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어떤 것이 더 훈련생들한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실험적으로 이제 이러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 듣는 것은 지금 하는 방식, 이런 웨비나 방식으로 하고, 이제 실질적인 워크숍을 해나갈 때는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야만 3그룹 정도 나눠서 여러분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냈던 갈등 사례에 대한 코멘트도 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전반부에는 그 강의를 조금 더 할 텐데요. 그 대화에 대한 거,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그 대화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대화의 기술을, 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과정도 대화의 전문가나 전문적인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갈등 사례를 정리하고 또 우리가 역할극을 해가면서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그 대화의 기술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 같이 좀 공유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의 갈등 사례를 어떻게 다룰까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도 좀 더 갈등 사례에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이 서로 한 서너 사람씩 이제 한 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이 줌에서는 그런 방식을 좀 하기가 쉬워서 또 용이해서 그렇게 취하는데요. 서로 좀 대화에 대한 실습도 해보고 약간의 역할극도 가능하면 그 줌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또 다른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북이 드디어 오늘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 서점을 통해서 이북 구입이 이제 가능한데, 이미 해외에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그 비용을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책을 전달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 간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시리라 믿고, 또 덕분에 이제 우리 이북도 뭐 좀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이런 그 온라인으로 해나가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하고 그러려면 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북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점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실 분들은 저희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그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이제 간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갈등 사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오늘 주 내용은 이제 그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된 화면 이제 잘 보이시죠? 혹시 뭐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카톡방으로 혹시 문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 갈등에 대한 반응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갈등을 접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취하게 되는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화해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랬죠. 회피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이 아닌 화해하는 반응, 그것을 화해하는 반응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저희 과정을 크게 요약하면 화해하는 반응을 하기 위한 네 가지 성경적인 원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피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이 아닌 화해 반응으로 화평하게 하는 반응을 만들기 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지금까지 그 강의를 쭉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그 실제적인 갈등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까 하기 위해서 이제 갈등 사례를 정리하는 폼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서 드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갈등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는 꽤 큰 청년이 됐겠네요. 그때 이제 세면장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아빠가 적은 겁니다. 이거는 세면장을 사용한 후에 슬리퍼 한 짝은 세면장의 한 구석에, 다른 한 짝은 뒤집어져 문 쪽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슬리퍼를 사용하려고 하면 세면장 바닥에 물기가 있어 양말도 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또 그러길래 화난 얼굴을 하면서 짜증나는 말투로 너는 맨날 그러니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니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성의 없는 태도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갈등을 얘기하라.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우면서 진행을 하신다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뭐 일상생활에서는 사소한 갈등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뭔가 공부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큰 사건들이 나와요. 뭐 요새 정치 문제도 나오고 남북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늘 강조했지만 우리의 갈등의 훈련은 그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이 훈련이 되어야 그 방식으로 큰 문제도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은 문제들을 꺼내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샘플들을 보여드리는 게 이 정도 사례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좀 이제 구체적인 용어를 이제 써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세면장을 사용한 후 슬리퍼를 한 짝은 세면장의 한 구석에, 다른 한 짝은 뒤집어져 문 쪽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것도 이분이 처음 써서 낸 사례는 아니고 몇 번 정리를 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좀 이 회화적인 언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짧게 정리한 거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마치 그 장면이 이렇게 쭉 그림처럼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들 많이 쓰시죠. 세면장을 사용한 후 슬리퍼를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이제 저는 물어보죠.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온다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왜냐하면 이 아들하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야, 너 왜 이렇게 슬리퍼를 쓰고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아유 죄송해요. 제가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와서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게 어때서 그래요?" 이제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뭔가 제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거나 정리할 때는 내가 보고 판단한 내용 말고 본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본 내용.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화적인 언어다 그러는데 마치 그림 그리듯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팽개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슬리퍼 한 짝은 세면장의 한 구석에 다른 한 짝은 뒤집어 본 문 쪽에. 지금 이게 지금 세면장 안에 요새는 그 집을 다 리모델링하거나 요새 이제 주택들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나라도 이제 건식 화장실 요새는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아직도 이제 대세가 이제 세면장과 그 뭐 화장실과 다 겸하다 보니까 바닥에 이제 물 청소하기 좋게 이제 슬리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물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딱 슬리퍼 한 짝은 세면장의 한 구석에 다른 한 짝은 뒤집어져 문 쪽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럼 지금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쓴 상황을 묘사한 아빠의 판단인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슬리퍼 한 짝이 세면장 한 구석에 다른 한쪽은 뒤집어져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이 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요거 조금 더 설명 왜 이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데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비폭력 대화할 때도 이거를 이제 관찰의 언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찰해 주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평가해 주는 것은 조금 인정하기 힘들어요. 팽개치고 나오는 것, 아들은 팽개치고 나왔을까요?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절대 팽개치고 나온 게 아니라 팽개쳤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위적인 힘을 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부인할 거예요. 나는 내 발에서 슬리퍼가 떨어지는 대로 놔두고 왔지 내가 팽개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아들 말도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슬리퍼가 지금 너 봐라. 세면장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고 한쪽은 뒤집어져서 문 쪽에 떨어져 있고 이건 뭐냐? 이렇게 되면 그 상황까지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사례를 정리할 때도 최대한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글을 묘사해 나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쟁점을 확인해 나가야 되죠. 쟁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지금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의 쟁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갈등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문제와 인격적인 문제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갈등에 있어서 인격적인 문제는 쟁점이라기보다 주장하는 방식 때문에 인격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목소리 크기, 용어, 몸짓.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죠. 의사소통의 방식. 이것 때문에 주로 인격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주장하는 내용. 그래서 어떤 재산, 돈, 권리, 책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해내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문화에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연습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정리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절차들을 잘 밟아 나간다. 그럼 이제 인격적인 요소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찰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주로 이제 인격적인 아까는 뭐 그 슬리퍼 상태에 대한 관찰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인격적인 문제는 주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말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요소는 요걸 이제 쟁점화시켜서 한다. 쟁점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으로 한다. 그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조작적 정의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뭔가 이제 어떤 그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다시 질문으로 가설을 만들듯이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인격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용은 실질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의사 전달의 방법, 어떤 방식으로 의사 표현을 했느냐가 우리에게 이제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요소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권고할 때 고백할 때 필요한 의사 표현의 방식.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놔야
상대방에 대한 바로 잡음 아니면 또 내가 잘못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권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고백도 하고 그래서 그게 내 자신의 들보를 찾고 빼는데 사용되는 방법이죠. 한번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표현한 말, 그 말을 할 때 보여준 태도,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뭐 목소리 크기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당신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행동들을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록해보자.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를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갈등 해결사의 용지 그 뒷면 윗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격적인 문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냐. 예를 들면 이제 화를 내며 말했다.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너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내? 그러면 그래 내가 열받아서 화 좀 냈다.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나요? 아니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얘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냈다고 그러네?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상대방의 의사소통의 방식을 보고 쟤 나한테 화내네? 판단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건 뭐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뜬다든지 막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침을 튀겨가면서 일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든지 얘기하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든지 그런 표현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딱 보니까 저놈 나한테 화내네. 그거는 나의 판단이에요. 진짜 지금 그 사람이 화를 냈다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커졌다. 눈을 부릅떴다. 부릅떴다라는 것은 막 동그랗게 뜨고 그냥 힘줘서 쳐다보는 거죠. 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이제 이런 상황의 묘사들은 상대방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를 내며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과장되게 이제 표현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눈에 힘을 주어 쳐다보며 평소 대화 나눌 때보다 두세 배는 더 큰 소리로 말했고 말하면서 손을 아래 위로 흔들어대며 말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제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낼까요? 그럼 화를 내고 있네 지금. 화를 낸다라고 하는 판단은 오히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유사한 표현들 뭐 짜증내며 말했다. 매우 기분 나쁘게 말했다. 매우 신경질 냈다. 너무 버릇없이 굴었다. 완전히 나를 무시했다.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비폭력 대화할 때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판단하는 언어인가 관찰하는 언어인가.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보고 지금 판단을 했죠. 쟤 나한테 짜증 내는구나. 지금 저런 말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지. 저거는 신경질이지. 저런 태도는 버릇이 없이 구는 거지. 저렇게 나한테 말하는 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지. 지금 이 신경질 냈다, 무시했다, 짜증냈다, 버릇없이 굴었다라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나오게 된 그 얼굴 표정, 목소리 크기, 그 사람의 몸짓 이거를 마치 그 이야기가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짜증낸다, 기분 나쁘다, 신경질 낸다, 버릇없이 군다, 무시한다 이게 별로 좋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문제를 쓸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상대방의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써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그룹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걸 보면 짜증낸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때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굴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배우자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 내가 아내를 아니면 남편을 기분 나쁘게 했구나. 다음엔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행동을 고치잖아요.
상대방이 지적했던 문제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기분 나쁘게 얘기 안 하고 존중하면서 얘기하려고 막 신경 써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뭐 이 사람은 뭐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하죠. 나는 변화를 했는데. 근데 이게 서로 그 변화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내며 말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할 때 그 여기 가운데 주름 좀 잡지 말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더 훨씬 더 측정 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갈등 해결 사례 뒷면 윗부분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 해결 사례 용지는 뭐 우리 피스메이커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은 수만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나름대로 갈등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린 가이드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나의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 강의를 제가 하는 강의니까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자 하고 이렇게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있죠. 의사소통의 방식. 그래서 여기다가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써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가 그의 결과로 느낀 감정. 그래서 저도 요게 이제 갈등 사례를 좀 요 용지를 만들면서 조금씩 이제 바꾸게 돼요. 이제 해마다 해보면서 조금 피드백 받아보고 저도 검토해보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막 눈을 크게 부릅뜨고 소리를 평소보다 한 3배는 높게 지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잖아요. 그럴 때 내가 위의 결과로 그거를 이제 요 부분에다 이제 썼다. 그러면 위의 결과로 내가 느낀 감정. 제가 좀 쓰면서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썼어요. 어떤 뭐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를 지르고 문을 꽝 닫으면서 나가고 내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표현 방식,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내용이 아닌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방식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냐, 이제 거부, 인정 이렇게 나누는 거는, 거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내가 지금 아니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막 억울하고, 상대방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럴 때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미운데 미움이 좀 더 심해지면 분노가 생기고, 그게 더 심해지면 아주 절망적이 되겠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조금 미안했어. 미안해가지고 저 친구한테 내가 아유 저러면 저 친구 또 나한테 좀 열 좀 받겠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니야 다를까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뭐 그런 마음도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나한테 소리 지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이제 일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함이 끼치고 상대방의 그런 이런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인정이 될 때 내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고, 조금 더 심해지면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성경적 상담을 하시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쓴 책, 제가 그 용지 밑에다가 레퍼런스를 달아놨는데, 보니까 성경적 상담에서 이제 이런 감정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말씀의 치유들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이제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게 요런 의미가 있구나, 위의 결과로 느낀 감정.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아닌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 내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유익했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마음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는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존경받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뭐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이제 이런 욕구가 있죠. 이런 욕구. 난 이런 걸 원해요. 근데 지금 이 말하는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이런 싸가지로는 내 마음속에 막 이런 것만 생기지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뭘 써야 되느냐? 이 말을 어떻게 바꿔줘야 이런 마음이 생기겠냐, 이런 마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이 욕구, 요거를 충족시키려면 상대방이 어떤 이 방식 말고 말을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방식. 그것도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 이 오른쪽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문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잠깐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질적인 문제, 좀 아까 이제 인격적인 문제, 그 갈등 해결사의 용지 뒷면 윗부분 정리하는 방식이었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쟁점, 입장, 관심사. 그리고 그 관심사를 얘기하다 보면 쟁점 자체가 다시 바뀌게 된다. 이 쟁점은 여기 얘기했듯이 문제, 예, 문제라고 하는 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유, 제 문제야,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질문. 쟁점은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yes, no, 이쪽 저쪽 아주 간단한 한정된 관점, 한정된 그 질문에 대해서 취하는 나의 입장. 그 관심사는 그 입장을 취하게 되는 이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관심사. 그래서 관심사를 가지고 의논하다 보면 또 이 쟁점이 바뀐다. 그래서 이 쟁점, 입장, 관심사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T 차트라고 그래요. T 차트. 협상할 때 이걸 많이 사용하는 차트, T 차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싸가지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건 인격적인 문제니까 참 그게 이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긴 한데, 그런데 저놈하고 나하고 도대체 서로 충돌이 되는 이슈는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하면서도 노트 쪽에다가 그래 지금 쟁점이 뭐지, 쟁점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사례 이제 용지 정리하는 거와 함께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게요. 쟁점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쟁점 첫 번째, 쟁점은 갈등 당사자의 생각을 묻는 개방형 질문이 아니라 선택을 묻는 폐쇄형 질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열어놓고 묻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잘 모르겠으면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를 한번 합해봐요. 그러면 질문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저거 하지 말자고 그러고 나는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저것을 하지 말 것이냐 할 것이냐, 그럼 쟁점이 되는 거죠.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의 입장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를 살펴봐라. 만일 서로의 입장을 종합했을 때 한 가지 동일한 질문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는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모아봤더니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자. 근데 저쪽에서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은 누가 할 것, 책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서로 다른 질문을 가지고 계속 토론해 나가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의논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의논해야 될 것인지, 이걸 정리해 줘야 되는데 서로 다른 질문들을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또 두세 가지의 쟁점 사안을 정리해봐라. 갈등의 핵심 사안을 꿰뚫는 본질적인 질문을 찾아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여러 쟁점 사안들을 정리하고 생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될 쟁점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처음부터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표면적인 핵심적인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얘기해 나가다 보면요, 관심사는 다 동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몇 개 이제 자꾸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상은. 그다음에 주의 4번, 쟁점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어느 한 당사자의 입장이 신앙적, 윤리적, 상식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도록 몰아가는 쟁점은 피해야 된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원칙을 어겨도 해도 되는가? 약속을 깨도 되는가? 그럼 내 입장은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 약속을 깨면 안 된다. 그럼 상대방의 입장은 약속은 깨도 된다. 원칙은 어겨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지금 딱 이 내가 세운 쟁점을 가지고 야, 너 이거 생각해봐서 거짓말을 하면 돼?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자기가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러면 이제 그냥 소리 버럭 지면서 내가 너랑 말이 안 통해서 대화를 못 하겠다고 나가겠죠. 대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쁜 사람 되는데 누가 대화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쟁점은 이런 식으로 딱 그 어떤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상식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입장을 상대방한테 주고 너는 그 입장이지 나는 좋은 입장인데 이러면 중립적이지 않죠. 그럴 때도 한번 우리가 질문을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원칙을 어겨도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원칙을 어겨야 될 만큼 긴급한 상황인가? 원칙을 어겨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심각한 상황인가? 원칙을 약속을 깨야 될 만큼 위기적 상황인가? 그러면 그렇게 질문만 만들어줘도 상대방이 뭔가 대답할 숨통의 여지가 트여지죠. 그렇죠. 약속을 깨면 안 되는 거지만 특별한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약속을 깰 수 있다. 상대방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겼지 그냥 어기진 않았겠죠. 그럼 약속을 깰 수 있는 깨야 될 만한 위기적인 상황인가? 나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상대방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쟁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쟁점은 최대한 중립. 특히 그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너 이거 하면 돼, 안 돼.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취한 입장 말고 나머지 입장은 이제 나쁜 어린이가 되는 입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참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우리 청문회 할 때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이 기술로서도 좋은 기술은 아니에요. 충분히 중립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은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나가야지 입장 가지고 몰아붙이려고 하면 상대방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5번째, 입장과 관심사를 구분해서 정리해봐라. 입장에는 이유를 배제하고 표면적이고 결과적인 자신의 주장만 최대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쓰라. 그러나 관심사에는 입장의 이유가 되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라.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다양한 관심사들을 생각해서 정리해보라. 특히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할 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악한 동기를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여먹을 생각밖에 없어. 요 판단 이런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 관심사들을 추려내야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할 때 말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적인 협상의 근간, 요 관심사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거,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5분간 좀 휴식하고 요 나머지 내용 이어가겠고요. 또 질문도 여러분들 할 거 있으면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그때 우리 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우리 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